짙은색 선이 WTI입니다. 미국에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 요 붉은색 선. 올해 12월에 그러니까 선도될 가격에서 내년 12월에 거래될 가격. 두 개를 뺀 건데 지금 가격이 더 미래 가격보다 더 비싼 거. 그래서 지금 베어데이션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지금 유가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서 작년 거의 6월, 7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죠. 앞으로도 지금 유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네. 세게 보시는 분들은 100불도 조만간 금방 뚫을 거다. 전략 비축률을 완전히 채우는데 맥시멈까지 가는 게 7억 배럴이 좀 넘거든요. 네. 2010년 초반에 거의 꽉 채웠었습니다. 요거를 지금 단 1년 반 만에 반토막을 내버린 거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유가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후의 수단으로 전략 빈축률을 방출할 수밖에 없었다. 보시기에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이 맞물리면서 네. 그러면서 사실은 유가를 끌어올리는 역할가 단기간에 잡히기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연준 입장에선 또 전 세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의 전쟁에서 이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제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이 다시 나타난다. 한화 자산운용의 송재경 전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유 얘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주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90달러 위에 있고 WTI 같은 경우도 거의 뭐 90달러 바라보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재차 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유가 영향은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하는 상황입니까? 네, 일단 그러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사실은 네. 스물스물해서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유가가 가파르게 지금 올라와 네.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 유가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원유를 직접 갖다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원유를 가지고 정제를 해서 이거 갖고 휘발유도 쓰고 경유도 쓰고 난방유 쓰고 또 항공유도 쓰고 뭐 상품에도 사실 예. 그거 이제 거기서 네. 그걸 뽑아 추출해서 이제 그걸 이제 정제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것은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디젤 가격이나 이런 거는 바닥 대비 거의 한 50% 가까이 항공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 기본이 되는 것이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고 생각 밖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상당히 강하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우리 걱정하지만 중국도 엄청난 소비를 지금 활성화해서 자랑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지금 소비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 회복이 돼 있는데 여기에 생각보다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 전 세계 넘버 2, 3 되는 그 원유 생산국들이 미국과의 그러한 그 소위 협력이 깨지면서 감산을 하는 것이 네. 이것이 이제 현재 그렇죠. 가장 큰 이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오펙 플러스가 아시겠지만 사우디를 포함한 기존의 오페크에 플러스에서 러시아 기타 몇몇 새로운 나라들이 들어가서 소위 이제 그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일종의 카르텔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소위 전 세계의 원유 생산량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원래 지금 감산을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 이제 해서 원래는 이맘때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이제 발표가 된 게 10월 뭐 이게 아니라 연말까지 네.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원유 시장은 생산은 1년에 대략 하루에 생산이 1억 배럴에서 1억 1000배럴 그 사이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대략 상위 3개 나라 미국, 사우디, 러시아 여기가 대략 생산량의 30% 이상을 생산한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사실은 좀 이제 사실 러시아는 지금 사실상 미국과의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고 전쟁하고 있고 사우디는 중간에서 사실은 러시아 편을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일종의 원유가 약간의 무기화되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지금 미국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그런 좀 시그널도 된다. 그걸 이제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에는 보시면은 여기 그 짙은색 선이 그러니까 브렌트유가 있고 WTI가 있는데 WTI입니다. 미국
있는 이제 소위 벤치마크 유가인데 최근 들어서 지금 6월 이후에 좀 가파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근데 요 앞에 이것을 좀 땡겨가는 저희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 요 붉은색 선. 이게 뭐냐면 올해 12월에 그러니까 선도될 가격에서 내년 12월에 거래될 가격 두 개를 뺀 건데 이것이 올라간다. 지금 가격이 더 미래 가격보다 더 비싼 거. 근데 이걸 보통 이거를 백워데이션이라고 하고 네.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금융 자산의 선물 시장하고 달리 이런 원자재 시장에서는 당장 가까운 근월물이 비싼 게 시장이 되게 핫한 거예요. 왜냐면은 보관 비용 뭐 이런 게 있고 당장 수요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워데이션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기존의 현재 지금 유가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서 거의 작년 거의 6월, 7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죠. 각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앞으로도 지금 유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하늘길이 열리면서 항공유 수요가 엄청 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브렌트유가 90불 넘었는데 네. 세게 보시는 분들은 100불도 조만간 금방 뚫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 전망이 향후 생각보다는 이제 새롭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전 세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병으로 다시 재부각될 수 있는 네. 그런 걱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0불까지도 좀 열어둬야 된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대 이 소비국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이 전략 비축유라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재고를 쌓아두고 있느냐.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 향후 원유 가격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선제적인 지표로 좀 활용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제 생산 유가 원유 생산국들은 당연히 매일매일 펌핑을 해서 네. 생산을 해서 하루에 예를 들면 미국은 지금 한 1,600만 배럴 하루에 사우디는 원래 한 1,200만 배럴, 러시아 1,100만 배럴 이렇게 생산을 매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저희 미국은 지금 소위 그 셰일 원유를 생산하는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국가가 된 지 한 10여 년밖에 안 됐지만 네. 그전엔 사실은 비원유 생산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저축을 해놨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략 비축유고요. 이게 1970년대 1, 2차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생긴 이제 일종의 노하우겠죠. 이게 비 오는 날 이거를 버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게 세이브를 해둬야.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소위 전략 비축유인데 네. 이거를 사실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방류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전쟁이 나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거의 120불 뭐 이렇게 130불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브렌트 유가 이게 이제 전 세계 가장 중심되는 유가고 그다음에 이 붉은색 선이 전략 비축유의 양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작년 10월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가파르게 내려오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원래는 작년 5월인가부터 이제 사실은 방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걸 내다 판 거죠, 사실은. 그래서 빠르게 내려오면서 사실은 시장에 엄청나게 새로운 그 원유 생산국이 생긴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사실은 가장 급할 때 시장에다가 원유를 내놓으면서 유가가 하락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니까 같은 방향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전략 비축유를 더 이상 방출하기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멈추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가 공조하면서 감산을 확정하고 그걸 더 연장하면서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 원유가 모자르겠는데 이런 실제로 지금 연말까지는 모자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다시 위로 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가의 드라이버가 그 사이 한 1년 반 동안 전략 비축유였으면 앞으로 유가가 오르는데 사실은 또 한 영향을 주는 것도 전략 비축유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이제는 풀 게 없고 다시 채워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걸 전략 비축유의 장기 차트를 네. 한번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차트를 하나 열어놔 봤는데 이 차트가 보시면은 1980년부터의 차트예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80, 90, 2000, 거의 40년 50년, 이상이죠. 50년 차트입니다. 거의 그렇죠. 거의 50년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사실은 지금 정도의 수준을 만드는데 거의 3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죠? 지금
이게 지금 최대치를 연에 지금 그 소위 전략 비축률을 완전히 채우는데 맥시멈까지 가는 게 7억 배럴이 좀 넘거든요. 네. 이것이 2010년 초반에 거의 꽉 채웠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채운 거잖아요, 사실은. 80년부터니까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채웠는데 요거를 지금 단 1년 반 만에 거의 반토막을 내버린 거죠, 지금. 요 사이에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코로나도 있고, 그렇죠. 뭐 전쟁도 있고. 예. 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전쟁 때문에 네. 유가가 너무 급등을 하고 그때 잘 기억하시면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작년 7월에 미국 같은 경우 한 9% 가까이까지 올라가는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유가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후의 수단으로 전략 빈축률을 방출할 수밖에 없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지금 거의 3, 40년 동안 채웠던 거를 거의 다 금방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이걸 더 쓸 수는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이제 추가 방출은 이제 서로 안 하기로 거의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좀 채워야 되는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요 차트에서 이게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워낙 많은 양을 방출했기 때문에 최근 한 3, 4주 동안은 오히려 좀 사들였어요. 조금씩. 근데 오히려 이제 전략 비축률을 조금씩 사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이제는 원유 수입국이 돼버린 거지 전략 방축률 자체가. 그러니까 또 다른 또 엄청난 그 원유 소비 주체가 발생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축을 하기 위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에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이 맞물리면서 네. 그러면서 사실은 유가를 끌어올리는 역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비축을 리빌딩, 리필이라고 하죠. 이걸 다시 채우는 것이 지금 다시 멈춰진 상태입니다. 원래 목표는 70불대 정도에서 이걸 다시 이제 채우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86불, 7불 넘어가고 있고 브렌트는 90불 넘어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채울 수 있는 시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채우는 것도 상당히 쓰는 건 쉽게 쓰는데 채우는 거는 여러 곳에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앞으로 이게 지금 당장은 급해갖고 잘 썼는데 급한 불은 껐는데 새롭게 불이 날 때 끌 수 있는 소방수가 부족해지는 현상. 이렇게 지금 사실은 상황이 돌아가고 있어서 유가가 단기간에 잡히기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원래는 뭐 우리가 핵심 CPI 뭐 이런 거 보면서 원래는 그 소위 곡물 가격이랑 이런 에너지 가격을 뺀 CPI를 보긴 하지만 헤드라인 CPI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결국은 또 핵심 CPI에서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연준 입장에선 또 전 세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의 전쟁에서 이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제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이 다시 나타난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장기로 차트로 놓고 보니까 비축률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네. 한눈에 좀 알 수가 있었는데 다음으로 이제 좀 생각을 옮겨가면 세계 섹터 펀드 자금 흐름을 갖고 오셨는데요. 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또 투자 아이디어는 얻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유가 올라가고 유가 때문에 새롭게 물가에 대한 걱정도 있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금리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랬을 때 그러면 사실은 그 사이 투자는 다 지금 기술주, AI, 뭐 테크, 뭐 다 그쪽으로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지난 1년 동안에 소위 섹터 펀드들의 자금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보시면 기술 업종 펀드에 돈이 가장 많이 몰렸다. 기술주. 예, 네. 기술주에 뭐 테크. 다 아시는 거. 근데 반면에 지난 1년 동안 유가가 아까 기록적으로 빠졌던 걸 보셨잖아요. 사실은 고점 120불에서 거의 뭐 70불대까지 내려왔었으니까. 그러면서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자금이 계속 유출이 됐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정반대로 이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소위 빈집털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는 다들 펀드들이 상당히 좀 비중 축소가 돼 있고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히 비어 있는 상황일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유가가 올라갈 때 최대 수혜는 에너지 기업들일 거고 그 에너지 기업들이 배당도 잘 주고 이익도 단단하게 나오고 당분간 이 상황이 반영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투자자들이 충분히 들고 있지도 않는다고 보면 충분히 주가가 괜찮아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기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파니까 에너지주는 안 좋을 거야가 아니라 그 사이 많이 안 샀는데 상황이 좋아지네. 그러면 역발상적으로 이제는 빈집털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지금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유가 흐름에 따라서 좀 하루하루 등락이 좀 있는 편으로 알고 있어서 좀 장기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전문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큰 그림에서 보면은 네.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기대가 분명 크고 특히 이제 미국 쪽은 생각보다 지금 박스권 안에서 이제 그 원유주들이 이제 에너지주들이 갇혀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정유주들이 거의 오른 게 없어요. 1년 내내.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 상대적으로는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은 소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봐서도 싸기 때문에 혹시 터지더라도 이제 떨어질 룸은 상대적으로 적고 이제 유가가 오른 것에 수혜를 받고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올라갈 룸은 조금 더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비대칭적 그러한 위험 그 프로파일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우측으로 그러니까 그 소위 리턴이 좀 더 많은 쪽으로 지금 소위 그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좀 옮겨가 있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는 리스크가 좀 덜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리스크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의 유틸리티 업종 소외가 심화된다라는 다음 장표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제일 재미없는 것이 이제 에너지였고 더 이제 사실은 이제 재미없는 게 유틸리티입니다. 네. 사람들이 유틸리티 요즘에 아무도 안 보고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마. 유틸리티라고 한다면 뭐 전기 생산하고, 전기. 예, 뭐 상하수도 네네, 하고 뭐 이런 거 전기수도. 우리가 쓰는 네. 일반적인 인프라에서 매일매일 쓰는 것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전기 생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스 뭐 이런 거 생산하는 데들. 그런데 이 유틸리티라는 것들이 업종을 쭉 구분할 때 아까 네. 여기 보면 총 8개, 10개 보통 구분하는 이것에서 이제 유틸리티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장기 그 연도별에서 S&P 500이 우리로 따면 코스피 같은 거죠. 코스피 200. S&P 500에서 이 그 소위 그 유틸리티 업종의 이제 연간 수익률을 뺐을 때 그러면 S&P 500은 올라가고 유틸리티가 덜 올라가고 그러면 두 개의 격차가 벌어질 거잖아요. 이것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다음에 큰 기회가 유틸리티한테 온다. 대신에 이제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올해 지금 가장 큰 차이가 지금 30% 차이 나 있어요. S&P 500은 17% 연초 대비 올랐는데 유틸리티는 마이너스 13%거든요. 네. 두 개를 빼보면 그 플러스 30%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과거에 역대 언제 있었냐면 1999년, 네. 2000년 직전에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때는 거의 이제 30한5% 뭐 이 정도 되겠죠, 사실은. 이때 있었고 결국은 그것이 2000년도에 거꾸로 S&P 500은 빠지는데 유틸리티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그 격차를 반대로 메우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유틸리티가 좋아 보이거든요. 꾸준히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핫한 게 네. 아니라 되게 안정적으로 사실은 돈을 버는 데들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은 그래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에 장이 쭉 빠질 때 S&P 500은 한 18% 빠졌었는데 유틸리티는 거의 안 빠졌었거든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안 빠진 상태에서 배당만 받아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상대적으로 그런 장이 벌어져. 그래서 이 장표가 표현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이 정도 벌어지면 이게 S&P 500이 상당히 앞으로 좀 더 변동성이 심하다.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 보면은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방어적인 업종에 특히 대표적인 게 유틸리티 업종이죠. 네. 이런 업종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재미없었지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가 온 거 아닐까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한번 얻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전제가 되는 건 시장 전체가 좀 하락세로 좀 돌아서거나 아니면 기술주가 빠져서 수급이 이쪽으로 좀 더 옮겨가서 관심을 갖거나 맞습니다. 뭐 이런 전제가 좀 네네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장편은 이제 물가에 대해서 네. 가져오셨는데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물가를 다시금 자극한다. 네. 유가가 네. 이런 부분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마 그전에도 클리블랜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데이터를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장표를 아예 그냥 갖고 왔습니다. 어제 장표를 제가 스냅샷을 찍어갖고 갖다 놨는데 이게 이렇게 매일매일 업데이트돼요. 클리블랜드에서 저희 고빈도 데이터 매주 발표되는 숫자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다음 달에 어떻게 갈지를 추정하는 이제 네. 그런 숫자 데이터고요. 그건 누구나 다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8월 달이 지금 이제 지났지만 CPI가 전월 대비 0.8% MOM 전월 대비 증가할 거다. 그 다음에 YY로는 3.8% 증가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3월 달이 저희가 3.2인가 3으로 끝났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사실은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유가 네. 또 곡물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다다음 주면 이제 발표가 되죠. CPI 발표되고 13일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도 한 번 더 발표될 텐데 8, 9월 달이 숫자들이 이제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 연준이 사실은 올해 이제 남은 3번 동안의 FOMC에서 금리 다시 한번 인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분명 이제 지금 노동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정화되면서 기대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쪽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재상승 우려 클리블랜드 자료를 가지고 마지막에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